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1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지역의 추가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이 빠르면 10월쯤 코로나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신중한 파우치 소장의 낙관론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연방 실업수당이 무산될 경우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0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지난 2분기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가 돈 세탁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최종 결제 회사의 대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돈 세탁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캠프 측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10,000명이 넘었지만 오늘은 6,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는 187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의 추가 확진자 수는 여전히 2,700명이나 됐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가 발표한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6,000명. 어제에 이어 추가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 전체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6,896명. 중환자 수는 1,975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7명. 990명을 기록한 일주일 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클레이튼 차우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은 신체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위생 강화가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LA 카운티는 추가 확진자가 2,708명이나 발생해 어제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한인타운 내 확진자는 하루 새 7명이 증가해 모두 7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캘리포니아주 전산 보고 시스템이 지연되면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추가 봉쇄령 이후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국립전염병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오는 10월쯤이면 코로나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강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매우 신중했던 파우치 소장이어서 낙관론에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삼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10월까지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이 올해 안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고 낙관론을 내놨습니다. 10월까지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늦으면 11월까지 개발을 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개발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유해성에 대해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제약회사 모더나는 백신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마스크 착용이 당초 알려진 바이러스 예방 효과보다 더욱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모니카 간디 박사는 마스크의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확인한 논문을 의학 학술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를 통과해 신체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는 활동성이 약화되거나 수가 현저히 줄어든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전염병 감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대면 수업 허용 방침을 밝힌 이후에 등교를 포기하겠다는 신청서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많은 공립학교의 교사 노조가 반대하고 있고 학부모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면서 등교 면제 신청서는 계속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이미 오는 가을 학기까지 대면 수업 대신에 온라인 수업을 연장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연방 실업수당이 상당 부분 삭감될 경우에는 이를 보존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000억 주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전용훈 기자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이 줄어들면 주정부가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1,000억 규모의 독자적인 경기 부양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연방정부가 실업수당을 $200로 낮출 경우 주정부가 $400를 추가 지급해 현재 $600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 부양안은 앤서니 랜든 주 하원의장 등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주축이 돼 마련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하원 재정소위원회 위원장 필팅 의원은 경기 부양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were so concerned about the lack of action from the federal government, so we wanted to say, hey, if the feds aren't going to step in, we're going to do something. And hopefully by the time we get through the pandemic, they'll be able to keep themselves on their own feet and then get ready to get back to work. 이번 캘리포니아 주의회 경기 부양안에는 저소득층 지원과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 등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경기 부양안을 제안한 주 하원의원들은 필요한 재원을 추가 증세 없이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미리 세금을 납부할 경우 감세해주는 방안과 공공요금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경기 부양안에 대해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식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의 인구 총조사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구성이 라티노와 젊은 층 중심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참여해야 우리의 권리도 커집니다. 아직도 인구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많은 한인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LA 한인타운 지역의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률은 45.9%, LA 카운티 전체 평균 응답률이 58.8%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왜 유독 낮을까? 한인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져 사는 한인타운의 인구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과 서류미비자 인구가 많은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ight not be familiar with the census. They might be immigrants. So there's education that needs to happen. It's completely safe. It is completely private. 한인들의 참여도 여전히 절실합니다. 센서스 참여가 곧 한인 사회의 상징과 같은 한인타운의 발전을 위한 예산 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참여한 인구조사가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합니다. 한인들의 인구가 저희 한인 커뮤니티 전체에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 플랜들,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의 첫 번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한인들이 많이 계산이 안 되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가 받을 베네피트를 많은 부분 다 놓치게 됩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다음 달 11일부터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들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시작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한미은행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2배나 더 많았습니다.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순이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은행권 2분기 실적은 예상을 깼다. 한미은행은 지난 2분기 순이익은 $920만, 주당 순이익 3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보다 2배 높은 주당 순이익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경제도 물론이지만 은행 실적도 어떻게 될지 그게 결정이 될 거라고요. 퍼시픽 시티뱅크는 올해 2분기 실적에서 총 $340만, 주당 22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보다 11센트 높은 수치입니다. 오픈뱅크도 주당 16센트의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대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낮은 모기지 이자율과 성공적으로 예금이 늘어난 것도 순이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 PPP 소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자가 굉장히 낮고. 급여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한인은행권의 좋은 실적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내년 1월 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소비자 가전 박람회, 즉 CES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CES 주최 측은 2달 전부터 코로나 재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라스베가스 CES를 취소하고 대신에 디지털 컨벤션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컨벤션은 개인들에게 매우 적합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돈 세탁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종 대금 결제 업체가 사실은 단순한 대금 전달자였다는 주장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더힐 등 정치 전문 매체들은 선거감시단체 캠페인 리걸센터가 트럼프 재선 캠프를 연방선거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무려 1억 7천만 달러의 위법적인 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캠페인 리걸센터는 트럼프 캠프가 아메리칸 메이드 미디어 홀딩 코퍼레이션 AMMC라는 업체에 지급한 1억 7천만 달러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출한 대금이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과 캠프 관계자에 지급됐다는 겁니다. 캠페인 리걸센터는 AMMC가 트럼프 캠프에서 거액의 대금을 받아 다른 업체에 전달했고 거래 내역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재선 캠프는 해당 업체가 선거자금 사용의 효율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대금 지급들을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정강정책 초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사실상 대선 공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시킨 동맹국가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최근 공개한 정강정책 초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동맹 재창조라고 이름 붙인 항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 관계를 훼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동맹 시스템이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폭력단과 갈취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50% 인상안이 과도하다는 인식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폭력단이 갈취하듯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동맹의 역할과 외교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정상회담 방식보단 외교를 통한 실무 협상 방식에 무게를 둔 거라는 해석입니다. 민주당의 정강은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대선 후보로 지명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사실상의 대선 공약집으로 평가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우주 발사체 추진력에 일정한 제한이 설정돼 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마침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우주 개발과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먼저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오늘부로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79년 처음 채택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우주 발사체 엔진의 추진력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액체 연료만 쓸 수 있었는데 이 족쇄가 풀리게 된 겁니다. 김현종 차장은 우리나라는 50조 원에 가까운 국방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동안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로 적외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 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우주 산업의 성장도 기대했습니다. 다른 우주 선진국들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액체, 고체, 액체와 고체 융합 연료 모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고체 연료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 연료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민간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처음 개정을 지시한 뒤 지난 9개월 협상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반대급부로 제공한 건 없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무관하다고 김현종 차장은 강조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한국 청와대는 조만간에는 사거리 제한 규정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신형 현무포 미사일의 개발 성공을 암시했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톤 무게의 탄두를 싣고 800km 날아가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론적으로는 우리 군이 개발 중인 1.5톤 안팎의 정찰 위성을 고도 300km 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군사용 정찰 위성들이 떠 있는 저궤도는 500에서 2000km 사이입니다. 현무를 기반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1단, 2단, 3단, 4단까지 조립을 해서 쓸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시간적으로도 좀 절약이 될 거고요. 비용도 절약할 거고요. 액체 연료보다 추력은 약하지만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또 기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낮게 떠서 자세히 보는 저궤도 군사용 정찰 위성을 손쉽게 올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장거리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에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개정은 우주 발사체지만 미사일 기술과 동전의 앞뒷면 같은 쌍둥이란 점에서 미사일 지침이 추가로 개정되면 군사용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추력이 큰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은 아직은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미래의 얘기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까지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사거리 800km 문제도 적절할 때 해결될 거라는 김현종 2차장의 말은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 질의응답에서 나왔습니다. 김 차장은 특히 적절할 때란 의미보단 시간 문제라는 뉘앙스에 가깝게 설명했습니다. 공개 발언에서 이 말을 하지 않은 건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800km에 묶여있는 미사일 사거리가 풀리면 당장 중국의 동북 삼성이나 산둥반도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사일 규제를 풀어준 미국의 속내를 두고 방위비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과 동시에 진짜 노림수는 중국 견제라는 분석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중국도 문제지만 이를 빌미로 일본이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면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공격용 탄도미사일 보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려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빼고 북한은 물론 동북아 주요국들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만큼 전력 비대칭이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발사한 SLBM 북극선 3형의 경우 고체 연료를 개량해 사거리를 50%나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이유로 한미가 머지않아 우리 미사일 사거리 족쇄를 푸는데도 합의한다면 동아시아 각국에도 새로운 셈법을 강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네, 위안부 소녀상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남성의 조형물 한국의 한 민간 식물원이 설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남성은 아베 총리를 상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복 차림의 소녀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있고 정면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무릎을 꿇은 채 땅에 두 손을 짚고 고개 숙여 절을 합니다.
한국자생식물원이 지난 6월부터 일반에 공개한 것으로 영원한 속죄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식물원 측은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성의 있는 사죄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다면서도 남성 조형물이 꼭 아베라는 개인을 상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인 아베를 갖다 한 건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사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이제 아베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누구 또 책임자일 수도 있을 거고. 이 조형물에 산케이 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언론을 인용해 한국의 한 식물원이 사죄하는 아베 총리를 본뜬 동상을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そのようなことは国際儀礼上許されないと思います。仮に報道が事実であるとすれば日韓関係に決定的な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る。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외국 지도자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와 예우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식물원 측은 논란이 일자 다음 달 예정된 조형물 제막식은 취소하겠지만 철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빠르면 10월쯤에도 코로나 백신 개발이 성공했다는 소식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늦어도 11월에는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신중했던 파우치 소장이어서 더욱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산 추세는 이제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절대 끝난 것 아닙니다. 이문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